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우연히 파티시에가 나오는 한 드라마를 보고서 꿈을 가졌던 저는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디저트 일을 배웠고, 그렇게 배운 이 일도 벌써 십수년째 하고 있네요. 사람들은 빵 쪼가리 만드는 게 뭐 그리 힘이 들까 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 일이 중노동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만드는 디저트는 겨우 멋부리면 입속으로 사라질 만큼 자그마하지만, 이 작은 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방 뒤편에서 하루 열 몇 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만큼 이제는 이 고생도 익숙하긴 하지만, 혼자 몇 시간씩이고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고생스럽고 고단한 일인 듯해요. 덕분에 매일 손목과 어깨에 파스 냄새가 가시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결과물은 너무나 작지만, 제 디저트를 맛보시고 잠시나마 행복해하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아마터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못할 뻔했는 게 기가 막히기만 하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일찍 꿈을 정한 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여성이었어요.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귀염성도 없어서 집 안팎으로 늘 구박덩어리였던 저는 그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예쁘지 않아도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만드는 것처럼 아름답고 섬세한 그 디저트들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꿈은 파티시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도 많은 데다가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라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위로 언니와 밑으로 남동생만 챙기시느라 둘째 딸인 저는 늘 제일 마지막 순번이거나 그마저도 관심을 못 받는 일이 허다했죠. 게다가 언니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예쁘고 공부도 잘했고, 동생은 그저 막내 아들이란 이유로 예쁨을 받던 자식이었기에 형제들에 비해 특출난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서 늘 비교를 당하는 저는 스스로를 부모님의 안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제 꿈을 물어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원이나 도움을 바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저는 제 힘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보고 반했던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프랑스 제과 학교를 나왔고, 제 목표 역시 당연히 그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이 닿기에 프랑스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커녕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제가 프랑스로 가겠다는 건 누구든지 비웃을 만한 허무한 소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언어에 어떻게든 공부하고 익히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입학이야 할 수 있지만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유럽 물가에 생활비가 제일 걱정이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여유가 있지도 않았지만, 있다고 한들 제게 그런 돈을 덥석 내어주실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배우면서 일찍 취업을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는 업체들과 연계해서 2학년 때부터 실습처럼 취업 연계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빵 공장을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세상의 쓴맛을 봤던 것 같네요. 빵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이라 조금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도 납기를 못 맞춘다며 혼이 나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고생을 해봤자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았었죠. 고생에 비해 너무 작은 돈이라 허탈하기도 했지만, 그때 제게는 그 돈이 무엇보다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홀로 유학을 떠날 생각에 저는 밤이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낮에는 일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몇 년이 걸려서 제 노력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 후 저는 한국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겨우 경력을 쌓는 막내 직원이었지만 저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들을 보며 많은 배움을 얻고 싶었어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제 가게를 가지는 것이었기에 그곳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배워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가 힘들기로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이었기에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다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기도 하고 호텔 레스토랑이 워낙 꼼꼼하고 실력이 받쳐줘야 하다 보니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선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 호텔에 들어갈 때는 거의 매일 욕을 먹고 혼이 나며 늘상 눈물바람으로 퇴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미래를 위해 참고 노력해야만 하는 속상한 날들이었죠. 제가 어디 기댈 줄도 모르고 혼자 버티는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저도 가끔씩 위로를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제게는 위안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늘 저보다 잘난 언니는 제 말을 무시하기만 했고 동생은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 탓에 제게 관심이 없었죠. 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던 탓에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거나 괜한 짓을 했다는 구박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쁜 친구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외롭고 적적한 때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현 씨는 저와 같은 호텔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디저트 부인 저와 달리 장현 씨는 요리부였지만 매일 같은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덕에 얼굴을 알고 오며 가며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전까지는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었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끔 휴게실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치레 같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휴게실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장현 씨가 들어왔었어요. 다들 퇴근했을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장현 씨도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온 인기척에 급히 눈물을 훔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채 씨 맞죠? 퇴근 아직 안 했나 봐요. 예.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이제 가야죠. 그럼 장현 씨도 퇴근 잘하세요? 저 현채 씨 혹시 울고 있었어요? 모르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둘 다 늦게 퇴근하는 참에 맥주라도 한잔 할래요? 평소에 저였다면 괜한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인 건지 같이 맥주나 하자는 장현 씨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아마 그날은 저도 너무 힘들었던 탓에 누구라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싸구려 맥주집에서 노가리를 두고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봤자 비밀스러운 개인사도 아니고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호텔 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저는 조금이나마 장현 씨와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굳이 대화를 나눌 일도 없을 만큼 서먹한 사이였지만 나름 술자리를 함께했던 사이라 그런지 저희는 부쩍 친해진 기분이었어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건지 장현 씨의 태도도 달라졌죠. 언젠가부터 멀리서도 일부러 제게 아는 체를 하고 종종 제가 일하는 자리까지 찾아와서 제게 사탕이나 비타민 음료 같은 간식들을 건네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또래 남자의 그런 행동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하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로서는 괜한 착각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가는 괜히 김치국만 마시고 엄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현 씨와 제 사이를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도 장현 씨는 제게 점점 더 다가오고 가까워지려 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별일이 없는데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일부러 저한테만 비싼 커피를 사다 주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괜한 기대를 하지 않기 위해 장현 씨와 더욱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거리를 두던 제게 장현 씨가 어느 날 화를 내는 거였죠. 현재 씨는 내가 그렇게 싫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장현 씨는 정말로 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게 잘해주고 관심을 가졌던 게 정말로 이성 간의 관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평생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런 장현 씨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보통은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기쁘기만 해야 할 텐데 그때도 저는 대체 이 사람이 내 어디가 좋다는 건가 싶어서 혹시 나를 속이거나 놀리는 건지 의심을 하기만 바빴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는 얼굴이 예쁜 편도 아니고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디저트를 맛보고 만드느라 점점 뚱뚱해져가는 몸과 자식만 없는 성격 탓에 누구에게 관심을 받거나 사랑받기 쉬울 만한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매일 그런 사실을 제게 일깨워주는 가족들 덕분에 괜히 헛물을 켜거나 남의 마음을 오해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현 씨가 제게 잘해주고 웃어줄 때에도 그냥 이 남자가 워낙 성격이 좋고 잘 웃는구나 생각하며 제 스스로 오해의 싹을 자르기만 할 뿐이었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로 내가 좋아서 그랬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고백에 저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라면 사내였던 만큼 저희는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같은 일터에서 자주 서로를 챙기며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서로의 고생을 잘 아는 만큼 저희는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줄 수 있었고 제게 위로를 건네고 다독여주는 장현 씨를 보며 저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과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니 그때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먼저 고백을 받거나 사내연애를 한다는 건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에게나 벌어지는 일이지 못난이 같은 나한테는 평생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장현 씨를 만난 후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내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준 장현 씨에게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른이 다 되어 만났던 탓에 진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장 언제 결혼을 하자는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 준비가 된다면 그때 결혼을 하자는 막연한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정년기 나이임은 틀림없었지만 그때는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유학을 다녀오느라 20대 시절 모은 돈을 전부 써버렸었고 장현 씨는 뒤늦게 유식업에 뛰어들어 그 나이에 막내 생활을 하느라 크게 모은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안 사정 역시 서로 비슷한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결혼을 하려면 각자의 노력으로 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야 월세라도 괜찮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했었죠. 저처럼 장현 씨 역시 자기 가게를 가지는 것이 목표였기에 지금 당장은 둘 다 호텔에서 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각자 가게를 운영하며 사장님이 되어 자리를 잡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고생도 끝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호텔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힘은 들었지만
호텔에서 일할 기회가 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렇다 할 얘기도 없이 하루아침에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된 남자친구는 자기 발로 일을 때려칠 수밖에 없었다며 차라리 후련하다는 태도였어요. 됐어. 어차피 거기 지긋지긋했어. 매번 요리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일만 시키는데 그런 데서 언제 경력을 쌓고 요리를 배우겠어. 그거야. 어디 가든 밑바닥부터 배우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매번 참아? 그래 이참에 때려치고 다른 데서 경력 쌓으면 그만이야. 어디 일할 곳이 거기밖에 없겠어? 자신 있던 말과 달리 남자친구는 그 후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애초에 요리학교 출신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던 장현 씨는 어쩌다가 인맥 덕분에 운이 좋게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하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최소 호텔 조리학과 아니면 유학파들이 넘쳐나는 곳이 호텔 주방이기에 장현 씨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더욱 그 자리를 버텼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 차고 나갔으니 소문도 빠르고 좁은 이 업계 생태에 다른 호텔에서 장현 씨를 고용할 리가 없었어요. 장현 씨는 금방 다른 레스토랑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년 동안이나 기문기를 닦아야 하는 요리업계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장현 씨는 몇 달 동안을 백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 탓에 마냥 놀 수는 없었던 장현 씨는 그 후로 눈을 낮춰서 겨우 다른 식당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만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양식 요리를 배우던 사람이 갑자기 분식집이나 한식집 주방보조를 하게 된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목표에서는 더 멀어질 거라는 걱정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결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하루빨리 가게를 차려도 모자랄 판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경력도 없이는 창업을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도 30 나이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지라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와중에 그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장현 씨 탓으로 돌리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힘들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장현 씨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차라리 그냥 결혼이나 할까? 어? 결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 우리 언젠가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그동안 여력을 없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한가하니까 이참에 결혼이나 하면 어떨까 해서. 글쎄, 장현 씨야 여유가 있다고 해도 나는 그대로고 지금은 잘 모르겠네? 언제는 나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왜? 지금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 내가 무능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이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르잖아. 가게 차리겠다는 목표라도 이뤄야 결혼을 하지. 결혼 자금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당시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창업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정말 짠순이처럼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 모으는 거야 어릴 적부터 하던 버릇이었으니 유학을 가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을 때처럼 살았던 저는 몇 년째 입던 옷을 입고 또 입고 외출복이라고는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을 정도로 돈을 아끼면서 오로지 제 가게를 차릴 목돈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에 비해 장현 씨는 아직까지 모은 돈도 많이 없는 듯 했고 가게를 차리기는커녕 결혼 얘기를 꺼낼 만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결혼 얘기를 꺼낸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랑 결혼하고 싶기는 한 거지? 당연하지. 나도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어. 지금도 형편만 되면 하고야 싶지. 그럼 현재도 모은 돈으로 내 가게 차리게 좀 도와주면 어때? 결국 내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지금도 호텔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내가 먼저 가게 차리고 내가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가게로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현처에 네가 디저트 가게를 차리고 그럼 결혼도 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여태껏 내가 모은 돈으로 자기 가게를 차리게 도와달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지만 여태 제가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쉽게 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하루빨리 내 가게 차리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돈으로 장현씨 가게를 차려달라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야?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 둘 다 행복해지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단칼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다. 저는 당연히 그건 안 되겠다며 거절을 했지만 장현 씨는 제 거절에 섭섭하다며 기분 나쁜 티를 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에게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삐진 티를 너무 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도 장현 씨가 몇 번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리저리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더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힘들게 모은 제 기회를 남에게 넘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몇 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니까 자기도 기분이 상하는지 남자친구도 더 이상 제게 가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아니, 제 입이 방정이었죠. 남자친구와 그런 일로 싸웠던 게 속상해서 제게 언니에게 말을 했었는데 언니가 그새 부모님께 그 말을 전했던 건지 저와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들으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30이 넘은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늘 걱정이셨던 부모님은 돈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저를 탓하며 바보 취급을 하셨습니다. 너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다며. 근데 왜 싫다고 마다야 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 다 결혼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준비되면 하자고 그런 거지. 결혼하는데 재고 따지게 뭐가 있어. 둘이 마음 맞으면 그냥 하는 거지. 돈이야 결혼해서 모으면 되는 거지. 너는 뭘 그렇게 따지니? 우리도 다 월세에서 시작하고 결혼해서 돈 모았어.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하면 여자는 덥석 하면 되지.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엄마, 남자친구 지금 호텔일 그만두고 여기저기 전전하고만 있어. 자기 가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너 그러다가 나이만 먹고 그때 가서 차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태 연애도 한번 변변히 못되던 애가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너 좋다는 남자가 또 있겠니? 그리고 남자는 원래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생겨야 열심히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사리지 말고 우선 결혼이나 해라. 자식 셋 중에 네가 제일 걱정인데 너 결혼 못하면 내 속이 남아나겠니? 부모님은 언니와 달리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제가 노처녀로 늙을까 걱정이셨는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사실 저도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남자친구가 걱정이긴 했지만 큰 욕심이 없는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보채는 남자친구와 등 떠미는 부모님 사이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이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야 저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면 반대하실 생각도 없으셨기에 제가 먼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던 탓에 저는 무척이나 떨릴 수밖에 없었죠. 그 집에 찾아가기 전까지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대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버지가 생겼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새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와 어머니 그리고 이부 동생까지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죠. 그래서 집안 가장으로 지내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대강의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제가 들은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에 집안 얘기를 너무 몰랐나 싶기도 했지만 재혼 과정에 이부 동생이란 얘기 때문에 괜히 껄끄러울까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사정을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위아래로 형제가 있지만 얘기를 한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가족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예비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시어머니의 성향이 어떠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도 전혀 몰랐고 첫 만남에 저를 싫어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장현이가 사진을 안 보여주길래 뭐 얼마나 박세인가 했더니 얼굴은 그렇다쳐도 몸이 너무한 거 아니냐? 빵 만드는 일 한다 그러더니 만든 빵을 지가 다 먹는 거지. 뚱뚱해도 너무 뚱뚱하네. 이렇게 뚱뚱해서야 여자 고시나 제대로 하겠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현채도 나름 귀여운데. 아니, 창현이 네가 눈이 낮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지. 네가 너무 말을 안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데려라 도와보라고 했더니 이건 봐주지도 못할 정도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 될 애를 저렇게 뚱뚱한 애를 데려올 수가 있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그날 처음 만난 저를 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77 사이즈의 통통한 몸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 정도로 욕을 먹을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타박하고 제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재주도 좋다. 우리 아들이 워낙 그런 걸 안 타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신 거냐? 들어보니 돈이 많거나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으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커 보이는구만. 요즘 아가씨들은 굶어가면서 다들 자기 관리를 하던데 너는 눈앞에 보이는 데를 먹는 거니? 그렇게 먹어대면은 식비는 누구들어 감당을 하라고. 이건 뭐 너무 뚱뚱해서 임신이나 제대로 할 줄 모르겠구만. 자기 관리도 할 줄 모르고 뭐라 봐줄 게 없네. 이런 주제에 어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어? 나는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결국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에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의 동생도 보지 못하고 나왔죠. 그런 자기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던 남자친구는 서둘러 저를 쫓아나왔지만 쫓아나와서도 제게 위로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왜 그러시지? 원래 우리 엄마가 되게 성격이 좋으시거든.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좀 화를 많이 내시네. 아무래도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 헨체리가 이해 좀 해라.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의 막말이 문제였는데도 차마 자기 어머니를 욕하지는 못하겠는 건지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감싸고만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섭섭하고 속이 상하면서도 저도 바보같이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한 거 맞지 뭐. 아무리 이런 일 한다고 해도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다고 운동도 제대로 못한 내 탓이지 뭐. 어머니가 화내실 만해. 그래, 현철이가 이해를 좀 해줘. 그나저나 엄마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걱정이네. 그래도 나는 너랑 꼭 결혼할 거 알지? 엄마는 내가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 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에 철석같이 믿으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멍청한 짓이 없지만 당시에 저는 뚱뚱하다며 어머니도 싫어하시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제정신이 바뀌었더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 집에 시집을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제 평생에 사랑해 줄 만 알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만 했었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저는 애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뚱뚱해서 싫으신 건지 반대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뚱뚱하다며 결혼 반대를 당한 이유로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제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바닥난 자존심에도 저는 예비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남자친구의 설득이 통한 건지 몰라도 한 달 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시 오라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예비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한 달 만이지? 어서 들어와 봐라. 그날과 달리 저를 반겨주시는 듯한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허락해 주실 건지 유한 태도에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내가 저번에는 너한테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애인도 아니고 마누라가 날씬하고 예쁜 게 뭐가 중요하냐,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네가 체격이 좋아서 다행이다 싶네. 너희 시동생이랑 인사해야지. 이리 들어와 봐라.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제게 시동생을 소개하겠다며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고 영문도 모른 채 예비시댁 안방문을 열었던 저는 그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너희 시동생이야. 애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 속은 아기예요. 지능이 7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속이 얼마나 여린지 몰라. 자, 인사해야지. 남자친구가 제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시동생은 지능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신지체 장인이었어요. 이런 일을 왜 미리 말을 안 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에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정작 제가 정말 놀란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얘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이 많어. 그동안은 나 혼자 돌봤는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애가 너무 커버려서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웬만한 성인 남자도 애한테는 못 당해. 근데 너는 체격도 좋고 빵 만든다고 힘도 잘 쓴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늙고 많은 나보다야 네가 낫지 않겠니?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시댁일에 신경 쓰는 거야. 어차피 돈이야 남자가 벌면 되는 거니까. 너는 이제 식구들 챙겨야지. 너 가게 한다고 돈 모은 거 있다며. 그걸로 당연히 가게 차려주고 넌 앞으로 살림하면서 시동생 좀 챙겨라. 다짜고짜 저를 보고 시동생을 돌보러 가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게 차리겠다고 모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저더러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니. 심지어 성인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아를 돌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걸 빌미로 결혼 허락을 하겠다는 게 황당하기만 했죠. 당황스러웠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는데 그 순간 저를 본 남자친구의 이부 동생이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겁니다. 마음은 어리지만 몸은 다 큰 성인이다 보니 본능을 이기지 못해 돌발 행동을 하려는 듯 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한참 커서 존재만으로 위협적인데 제가 여자인 것을 알아보고 억지로 끌어안으려는 이부 동생 때문에 저는 놀라서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서둘러 안방을 나가려고 문을 잡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막아서며 제가 도망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앞으로 네가 돌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왜 도망을 가니?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저 일 그만둘 생각 없고 남의 자식 보부 노릇할 생각도 없어요. 이럴 거면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내보내주세요. 뒤에서는 저를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남자친구의 이부 동생과 앞에서는
저를 가로막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찾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제가 공경에 처해 있는 그 꼴을 보고도 거실에 서서 저를 빤히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 모든 상황을 남자친구 역시 동의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 믿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충격에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저를 붙잡는 두 사람을 밀치고 소리 지르며 그 집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뒤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되려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해? 당장 들어가서 엄마한테 사과드려. 기껏 결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 동생한테는 뭐하는 짓이야? 내 동생이 말 못하는 괴물이라도 돼? 장현 씨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런 말 한 번도 없었잖아. 나더러 갑자기 아픈 동생을 돌보라고? 이게 무슨 억지야? 그리고 내 돈으로 왜 장현 씨 가게를 차려줘?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동안 착한 줄 알고 만났더니 그거 다 가식이었냐? 앞으로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할 거야 정말? 벌써부터 너 나 하면서 선 그으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니? 장현 씨야말로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거야? 자기 동생 돌볼 식모 필요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동생이면 자기 동생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좀 돌봐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자기 동생은 자기가 돌봐야지.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고 내 돈으로 가게를 차려달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거야 원래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현재 네가 가게를 열고 싶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네가 그거에서 뭐 얼마나 벌겠어. 그리고 내가 가게 잘 되면 나중에 너 가게까지 차려주겠다니까? 그때까지라도 집에서 내 동생 좀 돌봐주고 하면 좋잖아. 나도 너를 평생 고생시키겠어? 그냥 엄마가 만족하실 때까지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시설 같은 데 보내면 되잖아. 나도 우리 엄마 마음 돌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나마 체격 좋아서 몸 잘 쓴다고 하니까 너를 받아주신다는데. 황당한 말만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대화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어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졌죠. 기가 막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됐다. 어차피 이제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대신 내가 오늘 같은 일 겪고도 그냥 가기는 너무 억울해서 너 딱 한 대만 때릴게. 저는 그놈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세게 걷어차버리고 파혼을 얘기했습니다. 그놈 말대로 제가 힘이 좋긴 했는지 그놈은 겨우 한 대를 얻어맞고도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은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참 후련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사실 그렇게 일찍 가게를 열 생각은 없었는데 파혼을 하고 돌아온 제가 노처녀가 돼서 어쩌겠냐며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제가 뭐라도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결에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다행인지 가게 운영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학파의 실력이 있었던 덕분에 저희 가게는 금세 입소문을 타며 매일 조기 품절로 일찍 문을 닫을 정도의 맛집이 되었어요. 그 덕에 만족할 만큼 돈도 잘 벌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되면서 부족함 없이 혼자 잘 지내다 보니 결혼도 그리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싶어 일에 매달리던 저는
결혼 생각은 거의 접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 생각을 접고 나니 좋은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그런 쓰레기를 겪어봐서 그런지 이제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겨서 무척 신중했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 덕에 저희는 내년 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자 늙어 죽을 거라며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 늦게라도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걸 보면 몇 년 전 부모님께 등 떠밀려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기만 합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 저를 쉽게 내어주려 했지만 이제는 저도 제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덕분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를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서로를 아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